총장님과 또 우리 총장님의 생각이 원래 교의사를 전공하시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통일에 관한 우리 기장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서 통일에 관한 목록을 잘 정리해준 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총장님이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참고를 해서 또 앞에서 우리 고민영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강인한 목사님을 더 깊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영 목사님이 이제 도와주신 것에서 제가 이 강인한 목사님을 논문으로 부족하지만 이분의 한자를 분명히 이 시대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강인한 목사님은 1920년 출생입니다. 여기 쓴 것처럼 모니카 목사님보다 2년 늦게 태어나셨고 또 한신도 2년 후배십니다. 강인한 목사님. 사실 이 두 분은 한 분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셨고 선생님을 하시고 한 분은 이제 목표를 하셨는데 강인한 목사는 참 독특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막내들하고 여기 제가 8위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데 왜 8위학번이냐? 사회운동을 하다가 늦게 이제 막내 동생하고 이제 같이 학교를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늦게 한신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강인한 목사님은 상당히 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기 이제 내가 쓴 것처럼 종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치하에서도 그렇게 밥을 굶거나 배를 골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고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도 이제 삶을 살았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물론 50대 후에 후반부 중반부라고 할 수 있어요. 중반부부터 역사에 대한 관심과 특히 분단과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던지셨는데 저는 문칸 목사님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문칸 목사님과 현장을 많이 청년 때 다니면서 같이 기도회하고 몸으로 뒹굴고 그런 시절을 살아왔고 강인한 목사님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시골에 내려가면 세배를 가는 정도로 강인한 목사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강인한 목사님에 대한 여러 자료 또 이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이런 책을 보면서 모니카 목사님 못지않게 이 부분 이분이 가시지 않았지만은 쌍벽을 이루는 그런 통일운동가 이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모니카 목사님은 학교에서 교수로서 가르친 그런 인지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강인한 목사님은 농촌에서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학교를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독학으로 그 뉴욕타임스라든지 이런 그 책들을 영어로 아무 스름없이 읽고 해석하고 번역할 정도의 그런 영어 실력을 갖고 있었고 나중에 한 겁니다만은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 독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걸 능숙하게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를 아주 꿰뚫고 있는 한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까 우리 김재성 교수님도 좀 말씀했지만은 이분이 또 서예의 대가입니다. 근데 한학자이면서도 한문을 많이 알면서도 한글에 대한 사랑, 이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강인한 목사님은 한글을 썼어요.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인한 목사님의 서예를 물론 이것도 고 목사님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논문을 쓴다고 그러니까 강인한 목사 제자들이 마지막 이명박을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명박을 고발하면서 역사에 고발하면서 쓰는 그런 서예들 마지막 삶을 여기 결단하는 그런 서예들이 저한테 몇 박스가 있습니다. 그게 고 목사한테 제가 받은 건데요. 제가 논문을 강인한 목사님을 처음 썼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혼자 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강인한 목사님에 대한 삶을 연구할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영기 박사님이 아까 논찬에 좀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좀 소개하라는데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런 강인한 목사님이 이제 1920년생인데 여러분이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그 무단 정치를 하던 일제가 문화 정치라고 하는 표방을 하면서 우리의 민족 문화를 말살하는 아주 교활한 강렬한 정책을 쓰잖아요. 3.1운동 이후에. 그럴 때 이제 강인한 목사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강인한 목사님이 50대가 되기 이전까지는 특별하게 무슨 역사의 비원역 운동을 했다거나 그런 역사의 그 표정은 없어요. 그러고 나서 50대가 된 다음에 특히 1961년에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잡은 불량 정권을 세운 이제 박정희 이후부터 이분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강인한 목사님은 한학자이면서 그 다음에 영문학자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런 그 학문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학교를 많이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국신학대학은 졸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학을 통해서 이런 그 학문에 대한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런 그 성찰을 하시고 다만 그 어떤 이론적으로나 학문의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서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은 몸으로 그분의 실천, 프랙티스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는 이제 그 자료집에는 간단히 쓰라고 해서 간단히 쓰기 위해서 안 썼는데 우리 이은하 박사님 보니까 좀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안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쓸 걸 그랬다 그랬는데 논문에 하나 썼습니다만 간단히 쓰라고 해서 저는 간단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던데 이 강인한 목사님은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나중에 이제 평화주의자로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분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의 이라크 파병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이라크 파병을 절대적으로 반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기 위해서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로서 목포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그런 투쟁을 한 분이고 합니다. 어쨌든 강 목사님은 초기에 이렇게 태어나서 분단이 되는 해방 공간 역사까지도 별로 그렇게 갈망할 만한 어떤 역사의 전매에 들어서지 않고 그가 이제 70년대에 들어서서 유신 독재와 싸우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청년 때 기청활동을 했는데 어느 그 세미나에서 그때 강인한 목사님 사실 처음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강인한 목사님이 청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자세히 들었어요. 저는 박정희를 어렸을 때 새마을운동 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박정희에 대한 영웅시하는 그런 그 분위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 조그만 박정희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치할 사람이에요. 100% 김대중 정부에.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정치를 버리고 사실 목사가 된 겁니다. 정치를 했더라 벌써 죽었을랑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생겼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박정희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니고 나도 언젠가는 박정희와 같은 그 대통령과 같은 박정희를 대통령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박정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굉장히 갖고 있었어요. 만일 내가 한신대학에 들어오지 않고 역사를 알지 못했더라면 제 자신의 영혼과 정말로 속임수로 제가 일생을 마쳤을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됐을 건데 내가 우리 학생들이 여기 지금 제가 4학기째 강의를 합니다만 학생들이 늘 얘기합니다. 성서 3개든 성서에 어떤 거를 강의하든 간에 기독과 문화를 강의하든 간에 한국의 근현대사를 모르고는 한국에 살 자격이 없다. 그리고 성서를 이해하면서 2000년, 4000년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이 분단을 극복해야 되는 일을 꼭 저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한신대학에 온 것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의 축복인지 모른다. 단순히 아까 한반도의 북한이 아니고 광개토 대항이나 잠수함을 통해서 만주나 모든 이게 북방에 우리 개국을 이뤘던 대중 이런 발해 국가를 다 세웠던 우리 조상들이 쓴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 민족이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서천원과 광화문, 저는 이게 진영 싸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논리입니다. 이거는 거짓과 진리, 진실, 그리고 정의와 불의, 이런 싸움이지 절대 진영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논리에 우리가 말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인한 목사님이 박정희가 사실 박정희가 얼마나 나쁜 존재냐면은 여기 제가 썼습니다만은 원래는 그 형도 말이요 공산당 간부였어요. 그리고 자기 형은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충성하고 일제 장교했던 박정희가 요즘에는 뭐 민중 사건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사실은 공산당 간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키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 동료들을 배신하고 그걸 고발을 하는 그런 그 조건으로 간신히 살아왔어요. 아주 교활한 그런 인간이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박정희가 이제 사실은 그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3독이 있는데, 첫째는 독재, 두 번째는 독점, 세 번째는 독단입니다. 이 3독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어디나 글을 쓰나 뭐나 그걸 저는 강조를 하는데, 이런 독재 과정을 하면서 경제를 소수의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늘 이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차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적인 어떤 발상이나 혁명적인 제도의 변화나 역사에 대한 어떤 그 혁명의 사건이 되지 않고는 부익부 비익빈,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 양극화를 극복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건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인한 목사님은 농촌의 이제 목회자로 목회를 하면서 당시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농사를 짓고 사는 7, 80년대만 해도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인용이 이제 급격히 해서 농자도 생겼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농민운동을 하게 되고 또 농민들을 정말 대상으로 해서 많은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강인한 목사님이 박정희 정권과 싸우게 되고 대치를 하게 되면서 김구치 구호에서 반공법 위반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 논문을 쓰는데요, 검찰청하고 법원을 몇 개월을 들락달락 하면서 재판 과정에 이것을 원본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지를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2년 반을 지나면서 국가보안법이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악법이 아직도 하나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며칠 전에 우리 그 기장 프로그램에서 그 통일부 차관, 서 차관이 와서 한 걸 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기장 목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서 차관이 있는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잘못을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통일운동을 하려면은 첫 번째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통일운동 하는 사람이 국가보안법에 있는 상태라면은 여러분은 또 거기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간첩이 되거나 아니면 과거의 연대적인 그런 그 죄를 짓는 그런 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우리 민정 교수님한테 혼나기 전에 시간을 잘 지키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제 논문의 11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게 좀 몇 가지 몇 글자 수정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베트남 파병을 하는 데 있어서 32만 명 이상을 30만 5천 명을 베트남에 파병됐어요.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박정희가 그때 같이 쪼개가지고 끌어들이죠. 근데 죽은 전사는 500명이 아니라 5천 명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큰형님도 백마부대에 가셔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고엽제 환자로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다 못하니까 중요한 것은 박정희가 이룬 한강의 기적은요 절대 박정희가 이룬 게 아니에요. 저도 70년대에 하루 임금을 온종일 일하고도 20원이었습니다. 20원.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후에 여러 가지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베트남에 파병한 군인들의 월급 그걸 착취한 거하고 그 다음에 서독에 파병한 관고하고 간호사들이 벌어들인 그 달러를 가지고서 이제 경제 5개년 3차 계획까지 개발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그 경제 개발 과정에서 저 농민들에게는 저고가 정책을 썼어요. 곡물 생산할 때 아주 저고가 정책을 썼고 그 다음에 노동자에게는 저임금을 줬습니다. 아주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거나 병들어서 자기 일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산업화 굴뚝 사이 이런 산업화 과정을 여러분이 모르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모르면은 어떤 과정을 여러분이 전공을 하는지 간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어떤 평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라고 이제 나올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민족 통일론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연방 국가를 말합니다. 사실은요 문익환 목사님하고 조금 이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겠지만 통일의 과정에서 약간의 그 방법이 달라요. 문익환 목사님 제가 하는 대로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옛날에 그 통역 정치 이런 것도 좀 관여를 하고 박형윤 목사님도 메가드 정부에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 강일환 목사님은 순수한 한국 토종이에요. 유학도 간 적이 없고 자기가 자업자득 공부하는데 약간의 이제 그 문 목사님하고 약간의 갈등이라고 할까 의견이 좀 상치하는 게 뭐냐면은 강일환 목사가 왜 민중 통일을 강조하느냐 민중 역사의 주체이면서 민중으로 하여금 그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진보나 보수나 뭐 이런 거 다 말하기 전에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잡는 순간에 민중을 토대로 한 그 권력자들도 결국 민중을 이용합니다. 그 민중은 거기서 소유됩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민중들은 항상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소유돼서 주변부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억울함과 슬픈 삶을 살게 됩니다. 민중은 항상 어느 시대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민중들에 의해서 통일이 돼야만 민중이 주인으로서 주체로서 자주적인 통일이 돼야만 진정한 역사의 발전을 이루어지고 우리 민족의 희망과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